아프로디테는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거대의 신 티탄족이 크로노스는 그의 아버지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건자에서 쫓아낼 때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 바다에 버렸습니다. 거기서 거품이 일며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어원이 되는 아프로스는 거품을 뜻합니다. 조개 껍데기를 타고 키프로스로 오는 아프로디테 주위로 에로스들이 날아다니고 반인 반어인 해신 트리톤들도 고동을 불며 기뻐합니다. 바다의 요정 네이드리온들은 아프로디테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서양 화가들은 그림 속에 에로스를 여럿 넣어 그림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살갑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림은 비너스의 탄생, 월리앙 아돌프 부그로. 여신들 가운데 가장 예뻐요.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자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부심이 강해 자신과 아름다움을 견주려는 이들을 벌하기도 합니다. 그림은 비너스의 탄생 부분, 산드로 보티첼리. 미인 대회에서 1등 했어요. 파리스가 황금사과를 들고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네 세 여신의 아름다움을 심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세 여신의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심사를 한 뒤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과를 건넵니다. 파리의 심판, 아드리엔 반데르 베르프. 전쟁의 신 아레스를 좋아해요. 하늘 위 궁궐에서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아레스가 사랑을 나눕니다. 아프로디테의 시녀인 삼미신이 투구와 방패, 활 등 무기를 치우고 있고 에로스는 아레스의 신발을 벗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서운 전쟁도 무력화시키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림은 비너스와 산미신에 의해 무장이 해제되는 마르스, 자크 다비드. 아레스는 전쟁을 마구 일으켜요.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로 전쟁의 신입니다. 성격이 난폭하고 덩치가 크지만 싸움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그리스 신화에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신화에서는 아레스의 동일시되는 마르스가 군신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마르스는 로마 제국을 건국한 로물루스의 아버지로 선임을 받지요. 그림은 전쟁의 신 마르스, 헤리트 반 혼토르스트. 아테네는 그런 아레스를 싫어해요.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레스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아레스가 트로이 편에 서서 싸우자 그리스를 응원하던 아테네는 아레스를 물리쳤습니다. 아테나는 아레스와의 전투에서 2번이나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림은 마르스와 미네르바의 전투, 자크 디비드. 아레스가 일으킨 전쟁을 막아요. 화면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그으면 왼쪽 아래 평화의 영역이 되고 오른쪽 위는 전쟁의 영역이 됩니다. 가운데 벌거벗은 여자는 평화의 여신이고 그 왼쪽에 마이나데스,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자신도 금은 보화를 들고 옵니다. 평화의 여신 오른편으로는 부의 상징인 재물의 신 플루토스, 결혼의 신 히메나이오스, 사랑의 신 에로스 등이 있습니다. 염소의 하체를 가진 반인 반수 사티로스가 과일을 든 모습도 자애로워 보입니다. 반면 뒤에선 아테네와 아레스가 싸우고 있습니다. 복수의 여신 에리니스가 아레스의 활을 북돋고 있죠. 이 작품은 루벤스가 영국의 찰스 1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말고 유럽의 평화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은 마르크로스부터의 평화를 수여하는
미네르바 평화전쟁. 피테르 루벤스. 아테네의 여신은 지혜로워요. 로마 신화의 미네르바 동일시 아테네와 제우스는 머리에서 태어난 지혜의 신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신입니다. 서양 미술에서 아테네는 보통 갑옷 차림에 투구를 쓰고 창을 든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 갑옷이나 방패에 메두사 머리가 달려있거나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마네르바, 팔레스 아테나, 구타푸스 클림트. 갖가지 기술도 뛰어나요.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직조, 배나 무명, 비단 등을 천으로 짜는 일, 직조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아라크네는 천을 잘 짜기로 이름난 아가씨였는데 교만하게도 자신이 직조의 여신 아테네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아테나는 아라크네를 찾아와 대결을 벌입니다. 아라크네는 대결을 하며 겁도 없이 신을 욕보이는 주제로 문의를 짰고 결국 참다 못한 아테나의 벌을 받다 거미가 됩니다. 그림은 아테나와 아라크네, 잡코포 로브스티. 포세이돈과 내기에서 이겼어요. 이 작품은 항아리 유물에 새겨진 그림으로 아테네와 포세이돈이 그리스의 한 도시를 두고 내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둘은 싸움에서 승부가 나지 않자 도시 사람들에게 판정을 맡겼는데 그 기준은 누가 이 도시에 더 필요한 선물을 하는가였습니다. 포세이돈은 말을,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했고 도시 사람들은 아테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도시의 이름이 아테나의 이름을 딴 아테네가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에요. 포세이돈은 로마 신화에서 넵툰이라고 불리는 바다의 신으로 지진, 돌풍, 해일을 일으키는 삼지창을 들고 다닙니다. 올림푸스 1세대 신이며 제우스와 형제지간입니다. 돌고래와 말, 소가 그를 상징합니다. 포세이돈은 성격이 거칠어 다른 신과 다툼이 잦습니다. 이 작품은 티에폴로가 베네치의 총독궁에 설치하기 위해 그린 것인데 그림 속 금은보화는 나라의 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은 베네치에에게 바다의 선물을 바치는 넵툰, 조반니 바비스타 티에폴로. 포세이돈은 거친 풍파를 일으켜요. 포세이돈은 말을 창조한 신이자 말의 조련사입니다. 인간에게 말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거친 풍파를 일으키는 모습도 자주 묘사되는데 이럴 때 말이나 해마가 끄는 수레를 탄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커다란 배도 침몰시킬 수 있어요. 폭풍우가 불고 바다가 요동치면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한 자연의 용트림에 부딪혀 침몰하는 배는 한 조각 낙엽만도 못해 보입니다. 이런 자연의 격정 앞에서 옛사람들은 분노하는 신을 떠올렸습니다. 포세이돈은 다른 그 어떤 신보다 그런 분노하는 신의 이미지를 또렷이 지닌 신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월리엄 터너는 바다 풍경을 많이 그린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입니다. 바다의 분노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에 나아가 배의 돛대에 스스로 묶어 몇 시간 동안 폭풍우와 거친 파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림은 수송선의 침몰, 조지프 말드로 윌리엄 터너. 죽은 사람은 지하세계로 가요. 트로이의 마지막 장군 아이네이아시스트는 트로이가 함락되기 직전 아버지인 앙키세스와 식솔들을 데리고 트로이로 떠났습니다. 앙키세스는 여행 도중에 죽었으나 아이네아이스의 꿈에 나타나 지하세계로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네아이스는 길 안내를 해줄 예언자 시빌레와 죽은 사람만 탈 수 있는 배를 타게 해줄 황금 가지를 찾아 지하세계로 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죽은 아버지는 그에게 새로운 나라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림은 지하세계의 아이네스 아이스와 시벨레, 얀 브로헐.
지하세계의 왕은 하데스예요. 자신의 실수로 에로스와 헤어지게 된 푸시케는 아프로디테를 찾아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세계에 내려가 그의 아내인 페르세포네로부터 아름다움의 묘약을 한 상자 얻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지하세계로 가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한 푸시케는 절망하여 높은 탑에 올라가 몸을 던지려 합니다. 그때 탑에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지하세계로 간 푸시케는 페르세포네의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림은 페르세포네로부터 아름다움의 묘약을 얻은 푸시케, 샤를 라투아르. 하데스의 아내는 페르세포네예요. 페르세포네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입니다.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죽음의 신 하데스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나머지 그녀를 납치해 지하세계로 데려옵니다. 그림은 페르세포네, 단테이, 게브리얼 로시티.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지하로 왔어요. 페르세포네에게 반한 죽음의 신 하데스는 그녀가 자주 가는 곳에 예쁜 꽃을 피워놓고 땅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페르세포네가 꽃을 꺾으려 하자 뛰어나온 하데스는 그녀를 낚아채어 지하세계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림은 페르세포네의 납치, 크리스토포 슈바르츠. 엄마의 도움으로 지하에서 풀려나요. 하데스에게 딸 페르세포네를 빼앗긴 데메테르에 슬퍼 울며 딸을 찾아 나섭니다.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가 대지를 돌보지 않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큰일이라고 생각한 제우스는 형 하데스를 설득해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를 나오기 전 하데스가 준 석류씨 3개를 먹은 탓에 1년 중 3달은 다시 지하세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달 동안 데메테르가 대지를 돌보지 않는 겨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페르세포네의 기한, 프레더릭 레이턴. 페르세포네의 엄매는 데메테르예요. 데메테르는 대지, 곡물, 수학의 신으로 땅을 돌보는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의 케레스와 동일신이며 제우스의 누이입니다. 그림은 케레스, 여름, 장 안뜨안 와또. 데메테르는 곡물의 신이에요. 대지를 돌보는 데메테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땅에서 곡물이 잘 자라게 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데메테르가 땅을 돌보지 않으면 가뭄이 들고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림은 베네치아 헤라클레스 그리고 케레스의 부분, 파올로 베로네세. 데메테르가 땅을 돌보면 풍년이 와요. 가운데 붉은 망토를 두르고 가슴에 포도주를 가득 품은 여신이 데메테르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그녀 위로 님프와 사타로스가 보이고 탐스러운 과일과 채소가 어우러져 풍요로운 장문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발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은 풍요의 알레고리, 야콥 요르단스. 데메테르는 디오니소스와 친해요. 디오니소스는 포도주, 술의 신입니다. 로마 신화의 바쿠스와 동일한 신이지요. 가운데 앉아있는 남자가 디오니소스입니다. 서양 미술에서 디오니소스는 포도나무 잎사귀나 담쟁이 넝쿨로 된 왕관을 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도 빠르게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따라서 디오니소스는 자연의 생명력과 관한 일을 맡아 하는 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연스레 곡물의 신 데메테우스와 함께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림은 바쿠스와 케레스, 파올로 베로네세.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에요.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테베 공주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라의 계략으로 세멜레가 임신한 채 죽자 제우스는 아기를 자신의 넓적다리에 넣고 달을 채워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디오니소스가 탄생했습니다. 그림은 바쿠스, 카라바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요. 엄마를 잃은 디오니소스는 림프손에 자랐습니다. 그가 성장하자 헤라는 그에게 광기를 불어넣어 여기저기 떠돌며 방황하게 했습니다. 반인반수인 시타로스와 사내아의 요정 실레노스, 마이데네스 같은 무리가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며 광기 어린 종교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 의식은 깊은 밤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던 형식에서 차츰 축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먹고 마시고 취하는 축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림은 바쿠스의 젊음, 윌리앙 아돌프 부그로. 어릴 때 히르메스가 보살펴 주었어요. 갓 태어난 디오니소스는 테베의 또 다른 공주인 이노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헤라가 이노에게 광기를 불어넣자 제우스는 헤메스를 시켜 디오니소스를 니사산과 님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디오니소스는 님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니사산의 님프들에게 바쿠스를 맡긴 머큐리, 프랑스와 부쉐. 헤르메스는 신들의 사자예요. 왼쪽에 있는 헤르메스는 올림포스 12신 중 전령의 신입니다. 오른쪽에 골아떨어져 있는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인 괴물로 헤라의 명으로 암소로 변한 이오를 감시 중입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이오를 구출해달라고 명했고 헤르메스는 아르고스를 잠들게 한 뒤 죽였습니다. 그림은 머큐리와 아르고스, 디에고 벨라스케스. 신화의 나라, 숲에서 요정이 살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님프의 아름답고 발랄한 매력을 지닌 요정들입니다. 이들은 자연 곳곳에 삽니다. 숲의 님프 알세이스, 나무의 님프는 드리아드, 산의 님프는 오레아스, 담수의 님프는 나이아스, 지중해의 님프는 네레이스, 대양의 님프는 오케아니데쿠테스로 구분됩니다. 님프는 소녀의 순결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관능적이며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신과 인간의 중간자로서 신화 곳곳에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림은 님프들의 동굴샘, 윌리앙 아돌프 부그로. 요정을 님프라고 불러요. 힐라스의 헤라클레스가 친아들처럼 아끼던 미소년입니다. 헤라클레스는 힐라스와 함께 아르고호를 타고 황금 양피를 찾아 떠나던 중 노가 부러져 키오스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힐라스는 선원들이 먹을 물을 걷기 위해 샘에 갔는데 그의 외모에 반한 님프들에게 사로잡혀 그만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힐라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림은 힐라스의 님프들, 존 워터하우스. 직구주 사티로스가 님프를 놀라게 해요. 사티로스는 반은 사람, 반은 동물의 모습을 한 반인반수입니다. 로마의 신화에서는 농경과 목축의 신인 파우누스와 동일인입니다. 사티로스는 디오니소스를 쫓아다니며 음주가무와 광란의 축제를 즐깁니다. 서양 미술에서 사티로스의 성체는 사람, 하체는 염소로 그려져 있고 머리는 보통 염소의 뿔과 귀가 나 있습니다.
음탕하고 짓궂어서 신들과 둘을 돌아다니며 님프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희롱하기를 일삼는 남봉꾼입니다. 그림은 사티로스 때문에 놀란 다이아나와 그의 님프들. 페테르 루벤스. 사티로스가 림프를 몰래 훔쳐봐요. 사티로스가 림프를 훔쳐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테베의 공주 안티오페를 겁탈하기 위해 제우스가 사티로스에 둔갑하여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안티오페는 이 일로 암피온과 제토스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 뒤 갖은 고생을 하며 떠돌아다니다가 키포스의 왕 포코스의 아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님프들이 사티로스를 혼내줘요. 평소에 사티로스가 님프들을 괴롭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와 반대로 님프들이 사티로스를 벌주려고 합니다. 사티로스가 혼이 나자 님프를 엿보다가 들켜서 크게 혼이 나고 있네요. 사티로스의 머리끄덩이와 팔을 잡아당겨 물에 빠뜨리는 님프들의 모습이 매우 즐겁고 발랄해 보입니다. 신들의 나라는 늘 이야기로 넘쳐나요. 신화의 이야기가 끝없이 흘러나온 셈과 같습니다. 인간은 희노애락과 생로병사, 우주와 자연의 섭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신화에 들러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야기의 끝없이 생산하는 신화에 대한 보티첼레와 생각이 잘 담겨 있습니다. 화면 맨 오른쪽으로 보면 서풍 제피로스가 님프 클로리스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클로리스가 바로 곁에 아름다운 플로라를 변신합니다. 플로라는 로마 신화에서 꽃의 여신입니다. 서풍은 봄바람이고 꽃의 여신마저 등장했으니 이제 곧 이것도 봄이 온 거지요. 가운데 서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은 봄의 주제자입니다. 그 위에 에로스가 눈을 가린 채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화살이 가리키는 곳은 산미신이 있습니다. 맨 왼쪽의 남자는 신의 전령 헤르메스입니다. 에로스가 활시를 놓으면 산미신 중 하나가 화살을 맞겠지요. 그러면 이 평화로운 봄동산에 사랑의 광풍이 불어와 사랑으로 인해 울고 웃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신화의 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림은 프리마베라의 봄, 산드로 보이첼리.